인생의 후반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좋지 않은 습관으로 살아왔다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의 노력과 결심만 있다면 누구나 더 충실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집에 돌아왔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뒤지다가 결국 포기하고 새로 사는 경우. 아니면 시간은 많은데 정작 하루가 끝나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 허무함. 돈은 계속 나가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는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잡한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35번 이상 물건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1년이면 거의 15일을 그냥 물건 찾는 데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평균 1만 개가 넘는 물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겨우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그저 공간만 차지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물건을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입니다. 한 가정에서 청소와 정리정돈에 쓰는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12시간이라고 합니다. 1년이면 624시간, 거의 26일입니다. 만약 물건을 절반으로 줄이면 이 시간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년에 13일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10년이면 130일입니다.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단순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혁명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한 70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니 마치 30년은 젊어진 기분이 들었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오늘은 무엇을 할까 기대가 된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집과 정리정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갑자기 누군가가 방문한다고 하면 당황하지 않고 환영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52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경 씨라고 하겠습니다. 미경 씨는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결혼 초기에 산 물건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쓰던 장난감들, 언젠가 입을 것 같아서 모아둔 옷들로 집은 가득 찼습니다. 옷장을 열면 옷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고 주방 서랍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몇 년 동안 열어보지도 않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안방 옷장에는 10년 넘게 입지 않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 찬장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미경 씨는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보험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넘게 집안을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서랍마다 열어봤지만 온갖 잡동사니만 나왔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보험증 없이 병원에 가서 비싼 진료비를 내야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소유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물건들이 주인이 되어버렸고 자신은 그 물건들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미경 씨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침실부터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모두 버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워서 망설였습니다. 이 옷은 비쌌는데, 저 옷은 선물 받은 건데, 이건 언젠가 입을 수도 있는데. 온갖 핑계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옷들이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공간과 에너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라고요. 옷장 안에 갇혀있는 옷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차라리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첫날 큰 쓰레기 봉투 3개가 나왔습니다. 둘째 날에는 2개, 셋째 날에는 4개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옷장 절반이 비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옷이 줄어드니 오히려 입을 옷을 고르기가 쉬워졌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옷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엌이었습니다. 부엌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혼 선물로 받은 고급 식기 세트는 10년 동안 상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손님이 오면 쓰려고 아껴뒀지만
손님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고급 식기를 꺼내서 평소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낡고 지저분한 그릇들은 버렸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급 식기로 밥을 먹으니 평범한 식사도 특별해졌습니다. 아침 식사가 작은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음식을 더 정성스럽게 담게 되었고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부엌 서랍도 정리했습니다. 같은 기능의 도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가위만 해도 5개나 있었습니다. 국자도 4개, 뒤집개도 3개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서랍이 텅 비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냉장고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는 언제 샀는지 모를 양념들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냉동실에는 언제 얼렸는지 모를 고기와 생선이 있었습니다. 냉동 화상을 입어먹을 수 없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모두 버렸습니다. 냉장고를 비우니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같은 식재료를 중복으로 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요리를 하니 음식물 쓰레기도 줄었습니다. 장을 보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한 달에 식비가 30만 원이나 절약되었습니다. 거실도 정리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잡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볼 것 같아서 모아뒀지만 한 번도 다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버렸습니다. TV 주변에는 사용하지 않는 DVD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보는데 DVD는 필요 없었습니다. 버렸습니다. 책장도 정리했습니다. 책장에는 수백 권의 책이 있었지만 다시 읽을 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책 50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동네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책장에 여유가 생기니 남은 책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도 정리했습니다. 화장실 수납장에는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충동 구매로 산 것들, 선물로 받았지만 맞지 않는 것들 모두 버렸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니 화장실이 호텔 욕실처럼 깔끔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조금씩 정리를 하고 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입을 옷을 고르는 시간이 30분에서 5분으로 줄었습니다. 청소하는 시간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물건을 찾는 시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답답함 대신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을 정리하니까 머릿속도 정리가 되는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시작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정리되니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도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인생도 정리된 것 같다고요.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면서 불필요한 생각도 버리게 되었다고요. 공간이 비니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는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어질러진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5%나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40% 향상되고 업무 효율성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리정돈된 환경이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질러진 공간에서는 뇌가 끊임없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반면 깔끔한 공간에서는 뇌가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하나에는 우리의 기억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 78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책을 모으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서재에는 5,000권이 넘는 책이 있었습니다. 책장마다 빼곡히 꽂혀 있었고 바닥에도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많은 책이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되었을 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많은 책을 내가 다시 읽을 수 있을까? 나는 이 책들을 소유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책들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걸까? 책 때문에 서재 청소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책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책 100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한 권 한 권 살펴봤습니다. 다시 읽고 싶은 책인가, 손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책인가, 내 인생에 정말 영향을 준 책인가. 이런 기준으로 선별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버릴 때마다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책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라고요. 읽지 않을 책을 쌓아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요. 4,500권의 책을 동네 도서관, 학교, 복지관에 기증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권만 남으니 그 책들이 진짜 보였습니다. 한 권 한 권이 소중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책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을 나이 들어 다시 읽으니 새로운 의미가 보였습니다. 같은 책인데 다른 책 같았습니다. 서재도 깔끔해졌습니다. 청소하기 쉬워졌습니다. 공간이 넓어지니 서재에 작은 소파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모아온 수천 권의 책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소유가 곧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었다고요. 책장을 가득 채운 책들은 오히려 자신을 압박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정리정돈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적당함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미니멀리스트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정한 물건의 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개로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1000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양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한다면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소하기 힘들 정도로 물건이 많다면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물건을 정리할 때는 카테고리별로 하지 말고 공간별로 하세요. 예를 들어 옷을 정리한다고 할 때 집안의 모든 옷을 한꺼번에 모으면 그 양에 압도당합니다. 대신 오늘은 침실 옷장만, 내일은 거실 수납장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버릴 때는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의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이것이 내 미래에 필요한가? 이것이 없어도 내 삶에 지장이 없는가? 만약 첫 번째 질문에 아니라면 과감히 놓아주세요. 물건을 놓아주는 것은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리정돈을 실천한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90% 이상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70%는 인간관계가 좋아졌고 80%는 경제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집이 정리되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중복 구매가 줄어들고 충동 구매도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한 조사에 따르면 정리정돈을 한 가정은 평균적으로 월 50만 원의 지출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또한 집이 깔끔하면 친구들을 초대하기 쉬워집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혼자 우울하게 지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4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1년이면 1460시간, 60일이 넘는 시간입니다. 10년이면 600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60세라면 70세까지 거의 2년을 스마트폰만 보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의미 있는 시간 사용일까요? 63세의 한 남성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을 철수 씨라고 하겠습니다. 철수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좋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갔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무료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보다가 예능 프로그램을 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와서 낮잠을 잡니다. 일어나서 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또 TV를 봅니다. 하루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휴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았으니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철수 씨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짜증을 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많은 일을 처리했습니다. 바빴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 계획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냐고요.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계획표라니, 퇴직했는데 무슨 계획표가 필요하냐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간곡한 권유에 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루에 꼭 하고 싶은 일 2가지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산책, 두 번째는 책 읽기였습니다. 단순한 2가지였지만 이것을 실천하니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30분 정도 걸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공원에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같이 산책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3명의 남성들과 함께 매일 아침 만나서 산책을 했습니다.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직장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요즘 뉴스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고 집에 오면 8시쯤 되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은 책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책, 철학책, 소설책. 한 달에 3권씩 읽었습니다. 1년이면 36권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책을 읽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2가지 활동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어졌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다른 활동들을 추가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2시간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는 것이 보람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기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기타 강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1번, 2시간씩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기타를 치는 모습이 멋있다고 했습니다. 1년 후 철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사라졌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행복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바쁘고 충실하다고요. 돈을 벌지 않아도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시간 관리의 핵심은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오히려 그 시간을 허투루 쓰게 됩니다. 기한이 없으면 일을 미루게 됩니다. 시간 활용의 달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선순위가 명확합니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꾸준히 합니다. 건강관리, 인간관계, 자기개발 같은 것들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72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영희 씨라고 하겠습니다. 영희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집안일, 장보기, 병원 가기, 손주 돌보기, 친구 만나기, 동창회, 경로당 등등.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되었지만 정작 뿌듯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내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2가지만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것은 제쳐두고 그 2가지부터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습니다. 다른 일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일이 더 많이 처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에 집중하니 효율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중요한 일 2가지는 꼭 완수하니 성취감이 생겼습니다. 그 성취감이 다음날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희 씨는 시간을 블록으로 나누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집안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자기 시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가족 시간. 이렇게 정해놓으니 하루가 구조화되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시간을 확보한 것이 좋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 시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차이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해서 기억에 선명하게 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익숙한 일상의 반복이라 기억에 남는 것이 적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고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하거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85세 할머니는 80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요. 손도 떨리고 눈도 침침한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냐며 웃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20살은 많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붓을 잡고 물감을 칠하는 순간 그런 것은 잊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백지 위에 색이 번져가는 것을 보는 것이 마법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선이 삐뚤빼뚤했습니다. 물감을 너무 많이 써서 그림이 뭉개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들었고 집에서도 매일 30분씩 연습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간단한 풍경화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친구들에게 선물할 만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지역 전시회에도 출품하고 그림을 통해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다른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고요. 오직 그림에만 집중합니다. 색을 고르고 붓을 움직이는 그 순간이 명상 같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합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또 다른 방법은 천천히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고 걸을 때도 주변을 둘러보면서 걷고 사람을 만날 때도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는 슬로우 시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 반대하여 천천히 사는 것을 지향하는 도시들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패스트푸드 대신 천천히 만든 음식을 먹고
차를 타고 빨리 가는 대신 걸어서 천천히 이동하고 바쁘게 일만 하는 대신 여유를 즐깁니다. 그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어느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사는 사람들이 빨리 사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평균 7년 더 길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적고 삶의 질이 높기 때문입니다. 빨리 산다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살면서 하나하나를 음미할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돈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합니다. 특히 돈 문제를 가장 걱정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60대 이상 응답자의 70% 이상이 노후 자금이 부족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3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5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 10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한 72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이름을 민수 씨, 아내 이름을 순자 씨라고 하겠습니다. 민수 씨는 중소기업에서 평범하게 일하다 정년퇴직했고, 순자 씨는 평생 주부로 살았습니다. 특별한 재산이나 저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돈은 월 2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으로 어떻게 사나 싶었습니다.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비싼데 22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생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출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쓴 돈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의 보지도 않는 케이블 TV 요금이 월 3만 원, 사용하지 않는 헬스장 회원권이 월 10만 원, 습관처럼 사던 커피와 간식이 월 15만 원, 외식비가 월 50만 원.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하면 월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케이블 TV를 해지하고 넷플릭스 하나만 남겼습니다. 월 3만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헬스장을 끊고 집 근처 공원에서 운동하기로 했습니다. 월 10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커피는 집에서 타먹기로 했습니다. 맛도 별 차이 없었고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월 15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외식도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월 5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외식을 줄였다고 비참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에서 요리하면서 건강해졌고 부부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순자 씨는 요리책을 사서 새로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 만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2개월쯤 지나니 식당 못지않은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가 만든 요리가 식당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가끔은 좋은 재료로 근사한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고급 스테이크를 사서 집에서 구워 먹었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사서 회를 떠먹기도 했습니다. 식당에서 먹으면 10만 원이 넘을 코스 요리를 집에서는 3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편하게 먹으니 훨씬 좋았습니다. 옷도 새로 사는 대신 가지고 있는 옷을 잘 관리해서 입었습니다. 고급 브랜드는 아니어도 깔끔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멋있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옷을 사는 대신 좋은 세탁소를 이용했습니다. 세탁을 잘하니 옷이 오래 입을 수 있었습니다. 월 옷값이 2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행도 비싼 해외여행 대신 국내의 아름다운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1박 2일로 가까운 곳을 자주 가니 오히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경주, 전주, 부여, 강릉, 속초.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동안 왜 해외만 가려고 했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국내 여행은 비용도 저렴했습니다. 숙소는 모텔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했습니다. 하루 5만 원이면 깨끗한 곳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음식도 현지의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비싼 관광지 식당 대신 현지인들이 가는 곳에서 먹으니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1박 2일 여행에 15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여행을 가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5년을 살고 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출은 월 1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연금 2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쓰고 나머지 7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5년이면 4,200만 원입니다. 예상치 못한 목돈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쓸 때보다 적게 쓸 때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필요한 것을 사지 않으니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필요한 것만 사니 물건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니 후회도 없었습니다. 민수 씨와 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적은 돈이라도 지혜롭게 쓰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요. 무엇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관계와 경험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행복 연구에서도 이는 증명되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연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급격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연소득 7만 5천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천만 원 정도가 되면 그 이상 돈이 늘어도 행복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되면 그 이상의 돈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계의 질, 건강, 의미 있는 활동이 행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돈을 잘 쓰는 법의 핵심은 절약이 아니라 가치에 맞게 쓰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는 아낌없이 쓰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에는 돈을 아끼면서 불필요한 것에 돈을 펑펑 씁니다. 한 78세 할아버지는 이런 철학으로 삽니다. 건강에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필요한 운동기구를 사고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건강이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배움에도 투자합니다. 관심 있는 강좌를 듣고 책을 삽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투자합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 기꺼이 한턱 냅니다. 돈은 사람과 함께 쓸 때 가장 의미 있습니다. 반면 허세를 위한 지출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비싼 차를 사거나 명품 옷을 입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삽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사니 마음이 평온합니다. 돈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도 현명하게 쓰면 1000만 원의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살 때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이 물건의 가격을 시급으로 나누면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을 받는 사람이 10만 원짜리 옷을 산다면 10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과연 이 옷이 10시간의 노동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 물건을 1년에 몇 번 사용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0만 원짜리 물건을 1년에 10번 사용한다면 한 번 사용할 때마다 1만 원입니다. 100번 사용한다면 한 번에 10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정말 가치 있는 소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복잡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해져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한 67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경희 씨라고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경희 씨는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았습니다. 동창회, 동네 모임, 취미 모임, 봉사 모임. 일주일에 34번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가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의무적인 모임이 많았고 진심으로 즐거운 만남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모임에 다녀오면 오히려 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안 가자니 미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경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억지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리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대신 정말 소중한 친구 5명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그 친구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만났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고민도 털어놓고 조언도 주고받았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줄었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가 없었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었고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편안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5명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한 친구가 남편과 사별했을 때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손주를 보았을 때 함께 기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대신 오히려 더 풍요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적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보다 기존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38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724명의 남성을 75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성취도 아닌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을 때 90% 이상이 인간관계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후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일에만 몰두하느라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홀했던 것을요. 그렇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솔직함입니다. 가면을 쓰고 관계를 유지하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완벽한 척하지 말고 약한 모습도 보여주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경청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는 누구도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해 줄 때 깊은 유대감이 생깁니다. 조언을 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베풀미입니다. 받기만 하려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먼저 베풀고 먼저 도와주고 먼저 이해하려고 할 때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한 73세 할머니는 매주 동네 경로당에 가서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자신도 노인이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이 큰 보람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특히 90세가 넘은 한 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분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를 배웠고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요.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의존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간섭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해서 독립하자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매일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돈은 필요 없는지 걱정이 되어서 자꾸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전화를 받아도 짧게 끊었습니다. 바쁘다며 자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부부는 섭섭했습니다. 자식들이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요.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라고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짧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식들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지내는지만 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이 아니어도 그냥 보고 싶어서 들르곤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적절한 거리가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수많은 관계보다 깊이 있는 몇 개의 관계가 훨씬 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5번째 이야기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는 신경을 쓰지만 정작 자신과의 관계는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61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을 영수 씨라고 하겠습니다. 영수 씨는 평생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결혼도 주변의 권유로 했습니다. 자식 교육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60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정년퇴직 후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처음에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자문하고 성찰하면서 조금씩 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림은 돈이 안 되니까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던 부모님의 말씀. 그 말을 듣고 그림을 포기했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붓에 물감을 묻혀 캔버스에 칠할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6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영수 씨는 매일 그림을 그립니다. 전시회를 하거나 그림을 팔려는 욕심은 없습니다. 그냥 그리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열망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았다고 합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수용입니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대신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 69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요. 더 예뻐야 하고 더 똑똑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했다고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가 좋습니다. 주름진 얼굴도 굽은 허리도 모두 자신이 살아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그것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수용은 자기 만족과는 다릅니다. 자기 만족은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지만 자기 수용은 현재를 인정하면서도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도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을 성찰하고 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 건강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것도 좋습니다. 한 81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비웁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30분의 명상이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오늘 기분은 어떤지, 무엇이 걱정되는지, 무엇에 감사한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과 친해지는 느낌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기 대화입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가혹하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런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했어. 충분히 괜찮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짜가 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건강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한 74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을 상철 씨라고 하겠습니다. 상철 씨는 젊었을 때 건강을 과신했습니다.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제대로 쉬지도 않았습니다. 건강검진도 귀찮아서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3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큰 병이 올 수 있다고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것들이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것도 보고 싶었고 아내와 여행도 더 다니고 싶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15분, 2주일 후에는 20분, 3개월 후에는 1시간을 무리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걷기에 익숙해지자 가벼운 근력 운동도 추가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었습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처음에는 몇 개도 못했지만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6개월 후에는 팔굽혀펴기 20개, 스쿼트 30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아내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건강 관련 책도 읽고 유튜브 영상도 봤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가공식품을 줄였습니다. 특히 설탕과 소금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었습니다. 고기는 줄이고 생선을 많이 먹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40년 넘게 피우던 담배였지만 끊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담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껌을 씹거나 물을 마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담배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거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한두 잔씩 마시던 술을 끊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술 대신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지 않으니 다음 날이 더 상쾌했습니다. 수면 습관도 개선했습니다.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했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했습니다. 1년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당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체중이 12kg 줄었습니다. 허리둘레가 10cm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력이 넘쳤습니다. 60대 중반인데 50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활동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74세의 상철 씨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약도 거의 먹지 않습니다. 혈압약 하나만 먹습니다. 매일 등산도 하고 자전거도 탑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장거리 자전거 여행을 합니다. 70대 초반에는 제주도를 자전거로 일주했습니다. 상철 씨는 말합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그 10년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고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다고요. 이제는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건강관리의 핵심은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관리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건강관리를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근력과 지구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80세에 식습관을 바꿔도 건강 지표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90세에 금연해도 폐 기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는 운동, 식습관, 수면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해도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꼭 격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식습관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을 먹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식하지 않고 천천히 씹어 먹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수면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88세 할머니는 평생 이 3가지를 지켜왔다고 합니다. 덕분에 88세인 지금도 혼자서 생활하고 정정하게 걸어다닙니다. 약도 거의 먹지 않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특별한 것 없다고 합니다. 그냥 기본을 지켰을 뿐이라고요. 매일 걷고 잘 먹고 잘 자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많습니다. 늦게 발견하면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암은 조기 발견이 생사를 가릅니다. 한 친구는 건강하다고 자신했습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암 초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로 완치되었습니다. 만약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7번째 이야기는 마음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음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나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과 마주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한 66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미자 씨라고 하겠습니다. 미자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멀리 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시끄럽다고 투덜댔는데 이제 그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하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컵라면으로 때우거나 아예 굶기도 했습니다.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TV만 보거나 잠만 잤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미자 씨는 거부했습니다. 자신은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살은 빠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집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치료를 받으라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그제야 미자 씨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과 상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생활 전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사의 권유였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에 감사한단 말인가? 남편도 없고 외롭고 슬픈데.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사과를 먹었다. 이웃이 인사를 해줬다.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적고 보니 완전히 불행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을 찾다 보니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상담사의 권유였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돕는 봉사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2시간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보람되었습니다.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미자 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 자식이 멀리 사는 사람,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사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 후 미자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사라졌고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마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비타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 없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축복이 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저주가 됩니다. 한 연구에서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과 쓰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6주 동안 매일 감사한 일 5가지를 적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적었고 수면의 질도 좋았습니다. 심지어 신체 건강도 더 좋았습니다. 운동을 더 많이 하고 병원에 덜 갔습니다. 마음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기쁨을 줄 때 우리 마음도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봉사활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마음 건강에서 또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현재가 불행해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한 71세 남성은 평생 형제와 사이가 나빴습니다. 재산 문제로 다투고 나서 35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망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형 생각만 하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형이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35년 만에 만난 형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형을 보니 모든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불쌍했습니다. 형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아까웠습니다. 형은 3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개월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형을 돌봤습니다. 형의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렸을 때 추억도 나눴습니다. 35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형이 떠난 후 그는 말합니다. 그날 진짜로 자유로워졌다고요. 3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고요. 왜 진작 용서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용서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마음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한 83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으니 감사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아침에는 꽃에 물을 줍니다. 꽃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기쁩니다. 오전에는 책을 읽습니다. 좋아하는 시집을 읽으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잠깐 낮잠을 잡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갑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손주들과 통화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가 소중합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다고요.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것이 감사하고 소중하다고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단순하고 풍요롭게 살 것인가, 복잡하고 불행하게 살 것인가,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만 가지고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단순한 삶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이 보입니다. 복잡함 속에서는 행복을 찾기 어렵지만 단순함 속에서는 행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하나의 물건을 정리하세요. 오늘 하나의 감사를 찾으세요. 오늘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93세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으니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깊이 누리라고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살라고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따르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93년을 살아온 분의 지혜가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풍요롭게, 적게 가졌지만 행복하게, 혼자여도 외롭지 않게, 나이 들어도 활기차게.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 어떤 변화를 시작하실 건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